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또 코로나가 극성이어서 선생님이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참 이렇게 뭐랄까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야 될 그런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게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선생님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수준.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거의 한 달여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두 권의 교재를 보내드렸어요. 최고의 교재예요. 선생님이 직접 개발한 교재고요. 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 감수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아주 뛰어난 교재고요.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 책 먼저 보시죠. 이순 선생님 이게 두 개가 다 갔나요? 하나만 갔나요? 오케이. 먼저 이 두 권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첫 번째 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오모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쌤이 이거는 DSEP이라고, 다윈 스팀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에서 DSEP 줄여서 쌤이 DSEP이라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연작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한 100개쯤 만들어가지고 교재로 만들어서 책자도 만들고 각 학교에 또 배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학창의재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 이 교재를 가지고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바이오인포메틱스, 그러니까 생물정보학 또는 뭐라고 할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형태의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컴퓨터 가지고 막 노는 거기 때문에 PC방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을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직접 창조주가 되어서 어떤 생명체들을 디자인해 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이수진 선생님도 앞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2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생명체를 제출하셔야 돼요. 바이오모프라고 하는 게 왜 바이오모프냐면요.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죠. 모프는 뭐냐면 원래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모폴로지라는 말이 형태예요. 외형, appearance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걸 줄여서 모프라고 했는데요. 이 모프가 뭐냐면 생명체의 어떤 형상, 형태. 리차드 도킨스라고 이기적인 유전자를 썼던 세계적인 학자가 1980년대에 출간한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의 번들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프로그램인데요. 흥미로워요. 여러분 오래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120년 꼭 살려고 그래요. 이순 선생님도 120년 살 거죠? 예. 120년을 살 건데요. 120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걸 경험하겠죠. 하지만 생물진화의 역사는요, 거의 얼마일까요? 책에 의하면 39억 년에 가까운 생물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9억 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생물진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39억 년이라는 세월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4살, 5살인가요? 여러분들이 15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39억 년이라는 생물 진화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려워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물 진화를 지구상에서 40억 년 동안 일어난 생물 진화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십억 년 동안 생물이 변하는 걸 눈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신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우리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이 생명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폴로지, 모든 형태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게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한 세대가 지나가요. 인간은 다음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30년이 걸리죠. 또 그 자식이 커서 그 다음 자식을 낳을 때까지, 욕 아니에요. 그 다음 자식을 낳을 때까지 또 30년이 걸려요. 그러면 몇 세대나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제 아들, 그 다음에 제 아들의 아들, 뭐 손주까지, 많이 보면 중손주까지 보고는 못 보죠. 한 3세대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클릭 한번 하면 그 다음 세대, 클릭하면 하면 그 다음 세대.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수백 세대, 수천, 수만 세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수십만 세대, 수백만, 수억 세대가 지나가면서 생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본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되어서 수백만, 수억만 세대가 지나가면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직접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모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따만큼 많은 생물들의 형태들이 아주 간단한 변화들을 통해서 수억 세대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것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나 궁금하죠? 넘어가 볼까요? 이건 찰스 다윈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뭐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매우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번 학기 초기에 했나요 안 했나요? 헷갈려요. 뭘 했는지. 하도 수업을 여러 개를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또 들었으면 또 들으세요. 찰스 다윈은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돌아가셨어요.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영국은 국교 자체가 성공회인가요? 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 천주교든 구교든 신교든 전부 다 일종의 기독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국교예요. 국교. 성공회라 이름하던 뭐 캐톨릭이라 하던 뭐라고 하든 간에 다 이게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의 종교가 국교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창세기를 믿겠죠. 그런 전 세계에 가장 종교적으로 나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진화론이 출현했어요. 아이러니하죠. 극과 극은 통한다는 측면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이 거기서 태어나서요. 아버지는 오늘날로 치면 허준이었어요. 청와대 어이였죠. 열나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의사였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의사 잘 나가죠. 그 나라는 의사가 잘 나갔어요. 당시 잘 나갔던 직업이 종교인, 그러니까 신부님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당연히 왕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 돈 많이 벌었어요. 귀족 집안입니다. 대대로 청와대 의사 집안이었는데요. 찰스 다윈이 그래서 의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뭐 공부를 잘 못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의대를 못 갔어요. 그리고 찰스 다윈이 어디를 갔냐면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4년 동안 졸업하면서 이 책에 나온 헨슬로우 교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헨슬로우 교수는 식물학자이자 박물학자이자 뭐 아무튼 온갖 무슨 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밝혀진 게 별로 없어서요. 이 시대 1800년대에는 온갖 것들을 다 한 사람이 다 해야만 했어요. 지금은 한 사람이 다 못하죠. 한 분야에서도 다 못해요. 생물학은 선 혼자 다 못해요. 생물학 안에도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나눠졌어요. 지난 한 2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찰스 다윈의 만났던 스승이었던 헨슬로우 교수와 함께 신학도 했지만 온갖 곳에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생물과 자연을 접하게 되죠. 이때 굉장히 많은 자연사적, 다시 얘기하면 지질학적인, 그 다음에 식물학적인, 동물학적인 그 외에 다양한 지식들을 갖게 돼요. 들과 산으로 채집하러 다니면서. 그 다음에 우리 헨슬로우 교수님이 또 어떤 친구를 한 사람 가지고 있었냐면 피츠로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오늘날로 치면 해사를 졸업한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 해사 졸업생 해군
장교를 친구로 두고 있었어요. 피츠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30대 초반 당시에 영국 그 여왕 빅토리아 여왕의 신뢰를 얻어서 이 잘 나가는 엘리트 장교죠. 당시에 대위나 우리를 치면 소령쯤 됐을 텐데 뭐 해군도 그런 그 계급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장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진화론을 태동하게 만든 원인이 됐던 비그로 항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비그로의 함장이 바로 피츠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그로의 함장이 피츠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피츠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그로의 함장으로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갈라파고스 군도도 결국 가게 되는데요. 이 피츠로이 함장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면 지금처럼 쾌속정도 아니고, 지금도 배 타고 뭐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대륙 가려면 뭐 몇 달, 뭐 한 달 뭐 이렇게 걸리는데, 당시에는 배가 오늘날처럼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돛담배인데. 그런데 그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를 하려 그러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살아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여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영국은 좀 계급 체계가 남아 있고요. 인도도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당시에 영국은 철저하게 신분 제도였어요.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천왕이. 아직도 영국도 그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 나라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선생님은 뭐 인문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정치학자는 아니지만요. 왕이 있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입니다. 영국과 일본과 스웨덴이 선진국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국민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다 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권력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가 뽑잖아요. 민주주의,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역사와 변혁과 혼란을 거쳐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국민이 그 주권을 쟁취했고요. 왕으로부터 뺏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로 다 민주주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수백 년 전에 봉건주의, 어떤 왕이 다스리는, 영주가 다스리는 체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들이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 왕을 위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죠. 우리는 수상들이 다스리고 사실 왕은 그냥 상징성만 있을 뿐이야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왕의 제도가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 나라의 정치 문화의 미개함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영국은 여전히 왕이 있다는 건 계급제도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사람 사이에 신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선비가 있고 사대부가 있고 천민이 있고 백정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나라에는 알게 모르게 왕이 존재한다는 건 신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왕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 서민과는 구별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한 수백 년 전에 없어져야 될 그런 미개한, 사람 사이에 어떤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일본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무지막지한 일도 많이 자행합니다. 왜냐하면 신분 차이가 있다는 건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미개한 천민들은 뭐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섭게 생각하면.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가 무서운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과 일본이에요. 자, 어쨌든 당시에 영국은 철저하게 신분제도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비그로 항해를 하면서 피츠로이가 배를 타고 가는데요. 5년, 6년, 10년 동안 그 배를 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관사들, 배 모는 사람들, 양민도 있지만 천민도 많잖아요. 청소하는 가판에 청소부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츠로이는 귀족이거든요. 감히 그 사람들이 자기를 눈을 뜨고 이렇게 뽑고 있어서 볼 수도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자기는 귀족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뭐 그 사람들하고는 천민이니까 겸상을 안 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다고 하지만, 그 자기 스스로 왕따잖아요. 혼자 밥 먹어야 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6년 어떻게 혼자 밥 먹습니까? 그래서 피츠로이가 고민했어요. 귀족 신분이면서 자기랑 같이 이렇게 그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할 친구를 하나 데리고 가야 됐어요. 그리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그 내리면 뭐에 풍토병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질학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으니, 딱 자기 친구 헨슬로우가
지질학자이자 뭐 식물학자이자 또 목사님처럼 신학자이자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피츠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5, 6년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해도를 열어서 우리 여왕님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라. 같이 비그로 여행 안 할래? 헨슬로우 와이프가 그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 와이프가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원양어선 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길을 친구 믿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비그로의 함장인 피츠로이가 정중하게 편지로 그땐 이메일이나 카톡이 없었어요. 서신으로 우리 헨슬로우 교수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헨슬로우 교수가 정중하게 거절하죠. 난 못 간디. 내 교수로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될 게 있고 나 바빠서 못 간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친구한테. 그래서 그 피츠로이라는 친구한테 너무 자연을 좋아하고 나 따라다니면서 채집하는 얼간이 같은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21~22살 먹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찰스야. 혹시 찰스 안 데리고 갈래? 그 집안이 귀족 집안이고 청와대 어이 출신인데 걔 데리고 가면 괜찮을 거야. 그 신학대학 이번에 졸업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걔 데리고 안 갈래? 그래서 찰스 다윈한테도 얘기를 하죠. 그 피츠로이 함장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너 이 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여행 안 할 거냐고. 근데 그 아버지, 찰스 다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대했죠. 당연히. 네. 그 신부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억수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찰스 다윈의 고모부, 외삼촌이요. 찰스 다윈을 너무 예뻐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그 편지를 엄마 아빠한테 못 보여드리고요. 그 피츠로이 함장의 편지를 외삼촌에게 보여드리죠. 외삼촌이 찰스 다윈과 얘기한 다음에 찰스 다윈이 진심으로 여기를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몇 번을 찾아가서 외삼촌이 찰스 다윈의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해서 드디어 비그로를 타게 됩니다. 그 비그로를 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남아메리카 옆에 있는 갈라파고스 군도에도 가게 돼서 오늘날 진화의 성지가 됐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거기서 핀치의 불의를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날의 진화론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죠. 피츠로이 함장은 그 뒤에 영국 왕실의 이쁨을 받아서요. 승승장구합니다. 별도 달고요. 중장, 별 3개가 중장이죠. 중장까지 승진을 해요. 대장 승진까지 될 수도 있었는데요. 피츠로이 함장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찰스 다윈 때문에. 찰스 다윈이 1809년생이니까요. 1830년쯤 해가지고 비그로를 타고 한 5, 6년 비그로 여행을 하고 한 26좀 돼서 돌아와가지고 그 뒤로 한 20 몇 년 동안 2, 3년을 책을 안 씁니다. 그러다가 50세쯤 됐을 때 1859년에 종의기원이라는 진화론의 시조가 된 책을 집대성에서 내게 되는데요. 그때쯤이 그 피츠로이 함장이 중장까지 승진했을 때 이제 나이도 50대, 뭐 60대 다 되고 그랬는데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책을 내고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내고 사회적으로 너무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요. 너무 논쟁이 많이 되니까 비그로 항해기라는 책도 냈거든요. 찰스 다윈이. 그러니까 이 피츠로이 함장은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저 사탄, 악마, 진화론을 창시한 저 찰스 다윈의 도구로 쓰였다는 그 비그로를 타고 막 안내를 하고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고 그게 자기가 사탄의 주구 또는 사탄의 그 뭐랄까요 안내자로 쓰였다는 신앙적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중장 집무실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합니다. 이게 찰스 다윈과 피츠로이 함장의 비극적인 만남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피츠로이 함장은 참 위대한 해군이었어요. 당시 또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지금도 영국 해군은 유명한데요. 당시 해군이 위대해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것이거든요. 그 해군에서 가장 잘 나가던 영국 황실의 정말 대단한 총애를 받던 중장, 네. 대장 진급을 앞두고 있던 피츠로이의 죽음입니다. 이런 기사가 그 뒤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830년 27세가 되던 해 비그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죠. 그리고 18권의 공책이 손에 있었고요. 근데 그때 비그로 항해를 하면서 갈라파고스 군도 가서 진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도 찰스 다윈은 깊게 그 차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20몇 년간 와서 공부하면서 계속 사색하면서 그걸 느끼게 되죠. 이런 게 바로 진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있었어요.
어쨌든 뭐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종의 기원 1859년에 출연하게 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예. 종의 기원을 출판하기 직전에 다윈이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장했을까요?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윈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온통 다 기독교, 그러니까 뭐 그걸 구교라 하던 뭐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 집안이에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찰스 다윈이. 근데 진화론을 얘기하려고 하면 찰스 다윈이 마음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 그런데 찰스 다윈은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죄송해요. 전화가 와버렸네.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미안해요. 전화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 크리스찬 집안인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곳에 편지를 해서 친구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이 진화론이 맞는지도 하고 주변에 옆에 있었던 다윈의 불독이라고 했던 헉슬리한테 또 좀 나이 어린데 동생인데 친구처럼 지낸 헉슬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뭐 여러분 중에 뭐 진화론에 대해서 난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난 진화론에 대해서는 난 그거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 그럼 뭐 그런 의미여도 괜찮고요. 아니야 뭐 진화론과 창조론을 보면 뭐 이건 서로 종교고 그 믿음의 영역이고 이건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야. 나는 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펼쳐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그래서 아싸 화이팅 빨리 내세요라고 나는 응원의 편지를 보내고 싶고 뭐 어떤 입장이어도 좋아요. 선생님이 기독교적인 입장에 썼다 그래서 혼을 내고 뭐 진화론 입장에 썼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나는 이래 찰스 다윈 선생님 그 책은 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찰스 다윈 선생님 그 책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당시 유전자를 몰랐거든요. 찰스 다윈이 어쩌고 오늘날은 저는 미래에서 있는 학생인데요. 오늘날은 다윈 선생님이 모르는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책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내세요. 이런 책을 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유전학의 대가 시조를 맨델이라고 보죠. 맨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완두콩, 쭈글바 완두콩, 동그랑 완두콩, 3대1,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9대 3대 3대1 뭐 이걸 오늘 설명할 건 아니니까 뭐 아시든 모르시든 어쨌든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오늘날 유전학의 창시자가 됐어요. 근데 맨델은요 찰스 다윈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찰스 다윈보다 한 30년 후배예요. 찰스 다윈이 한 50, 60쯤 됐을 때 맨델은 이제 막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막 그런 완두콩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대쯤 돼가지고 맨델이 책을 써서 뭔 책을 썼냐면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에서 원투로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요. 그 완두콩 오늘날의 유전학의 그 법칙 몇 대몇 분리앱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유전학에 관한 원리를 거기 담아서 그 책을 찰스 다윈에게 보냅니다. 원투를. 존경하는 다윈 선생님, 엄청 대가죠. 자기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다윈 선생님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다윈 선생님 한 60살 됐고 종의 기원 출판 후에 다윈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 전 세계 생물학적인 거두이슨 선생님, 제가 최근에 완두콩 연구를 해서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얻은 2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제발 선생님께서 제 논문을 읽어봐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찰스 다윈에게 보냈어요. 찰스 다윈이 만약에 그 책을 읽었다면 그래서 유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바꿨다면 어쩌면 찰스 다윈이 제시한 종의 기원의 책은 상당히 많이 그 책의 그 틀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찰스 다윈은 그 책을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찰스 다윈 사후에 찰스 다윈의 서재를 정리하는데요. 맨델이 오늘날 유전학의 그 근간이 됐던 2권의 책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게 서재에 꽂혀져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선생님이 한 번 열은 책은 열었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전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비극적인 만남이죠, 이것도. 놀랍게도 찰스 다윈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생전에
상당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1230권 정도를 1859년에 출판을 했는데요. 출판하는 당일날 완판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냥 화제의 인물이 되는 거죠. 찰스 다윈. 근데 맨델은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50년 후에 맨델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맨델은요 이런 걸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막 뿌렸는데 아무도 맨델의 발표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맨델은 그럼 죽어요. 자기가 뭔 발견을 한지도 모를 거예요. 아직 50년 후에 우리 생물학책에 보면 맨델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발견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요, 맨델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발표하고 갔는지도 몰라요. 하늘나라가 오란 다음에 맨델 사후에 5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맨델의 업적을 기리게 되죠. 이게 찰스 다윈과 맨델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찰스 다윈은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생애에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들을 얻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지만 맨델은 시골에서 조용히 공부하다가 그 위대한 발견을 해놓고 유전학의 아버지고 한 사람은 진화론의 아버지인데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바이오모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잠깐 쉬셨다가 선생님이 다시 2부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